음악의 다채로운 시선으로 다가가면서 클래식의 세계 한 걸음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가 봅니다. 클래식 살롱 오페라와 발레 해설가 유영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가 깨끗해져서 좋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지난주는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발레를 만나볼까요? 오늘은 쇼팽과 리스트 음악을 중심으로 발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쇼팽하고 리스트는 발레를 위한 곡을 따로 작곡하진 않았죠. 네, 하지만 쇼팽부터 보면 그의 곡 상당수가 뭐 왈츠, 폴로네스, 마주르카 이런 원래 춘곡 리듬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쇼팽 음악의 특징인 풍부한 선율, 또 선택의 폭이 넓은 루바토 이런 것들이 감정을 표현하기에 상당히 좋은 음악이죠. 그렇군요. 그럼 제일 먼저 만나볼 발레 어떤 작품입니까? 뭐 대표적인 거는 1909년에 나온 쇼팽 음악의 미하일 포킨이 안무한 레 실피드라는 줄거리 없는 일종의 발레 블랑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발레 블랑이라는 게 달빛 아래 숲이나 호숫가 같은 몽환적 분위기를 그리는 장면인데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한 백주의 호수나 또 그 전에 지젤 이런 걸로 유명한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 레 실피드에서는 숲에서 젊은 시인과 요정들의 춤을 그린다고 하는데, 이 젊은 쇼팽이 결국 쇼팽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글라즈노프라는 알렉산더 글라즈노프라는 러시아 작곡가가 쇼팽의 피아노 작품 4개를 관현악으로 편곡해서 쇼피니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여기에서 착안이 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처음에 제목이 쇼피니안이었다가 그 나중에 레시필드로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또 레실피드라는 이름 이전에 예, 1832년 예. 이때 라실피드란 발레가 있었어요. 아하. 이게 발레 역사에서 토슈즈를 사용한, 뭐 최초는 아니지만 그 토슈즈가 발레에 도입돼서 유명해진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 라실피드가 요정, 한 명의 요정이라는 뜻이에요. 레실피드는 요정들 아, 이런 뜻이 복수군요.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레실피드는 라실피드라는 프랑스 발레에 대한 오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라실피드, 레실피드 이전에 라실피드에서 마리 탈리온이라는 그 전설적 발레리나가 토슈즈에다가 또 날개 달린 띠띠를 입고 정말 요정이 날아다니듯이 춤을 춰서 파리 관객들한테 쇼크를 안겨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또 라실피드는 스코틀랜드를 배경으로 한 줄거리가 있는 발레인데요. 예. 레실피드는 줄거리 없이 그냥 분위기, 발레 블랑의 분위기만 담긴 그런 작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레시필드라는 제목으로 처음 무대에 올려진 게 1909년 파리에서였는데요. 그 공연이 발레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1909년 이전에 이제 1907년에 러시아에서 그때는 그냥 쇼피니아나 이런 제목으로 먼저 공연이 됐는데, 예. 1909년에 이제 발레 리스라는 단체가 조직이 돼가지고 파리로 가면서 제목도 프랑스식, 우리는 라실피드에 대한 존경을 담았다 해서 레실피드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때 사실 프랑스는 발레가 쇠퇴해 있었거든요. 러시아로 주도권이 다 넘어갔는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프랑스 발레에 대한 경의를 보여주니까 파리 관객들이 굉장히 기뻤고, 또 프랑스 발레의 원래 특징인 포르드브라,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팔 동작이나 공기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 토슈즈의 움직임 이런 거를 작품에서 보여주니까 크게 환영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 러시아의 최고의 무용수들이 있었는데, 뭐 바슬라프 니진스키, 안나 파블로바, 타미라 칼사비나 지금도 발레 역사에 남아 있는 그 이름들이 한꺼번에 이 짧은 작품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황금 시대였군요. 자, 피아노가 아닌 관현악곡으로 듣는 쇼팽은 어떨지 음악도 궁금한데요. 근데 이 레실피드에 쓰인 쇼팽의 음악이요,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하. 발레단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자주 접한 기준으로 보면은 녹턴 작품 번호 32의 2, 왈츠 작품 번호 70의 1, 마주르카 작품 번호 33의 2하고 67의 3, 프렐루드 작품 번호 28의 7, 왈츠 작품 번호 64의 2, 그리고 아까 처음 들으신 화려한 대왈츠 오퍼스 18,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로 들려주는 쇼팽의 음악이 피아노와 듣는 것과는 좀 더 웅장하고 화려한 맛을 주죠. 그러면 이 오케스트라 풀편성이 아니라
혹시 그냥 피아노 반주로는 발레 공연이 어려운 건가요? 그 뭐 오케스트라 동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 줄이려면 그냥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해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못 봤어요. 어, 대신 그런 발레가 있기는 해요. 20세기 미국에 제롬 로빈스라는 유명한 안무가가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의 Dances at a Gathering,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서의 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쇼팽의 피아노곡 18곡을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작품은 레실피드와 달리 현대적인 의상을 입고 있지만 줄거리가 없고 현실의 인간들이 자연스러운 관계와 감정 이런 걸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줄거리가 구체적인 줄거리가 없는 점은 레실피드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레실피드는 약 30분, 댄시스 에더 게더링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비교적 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음악도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 이 예. 댄시스 에더 게더링의 첫 곡이 쇼팽의 마주루카 작품 번호 63의 3이에요. 요거를 듣고 지나가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제롬 로빈스의 발레 댄시 세러 게러링에 사용된 쇼팽의 마주로카 작품으로 63의 3입니다.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아르투로 루빈스타인의 피아노로 들어본 쇼팽의 마주로카 작품으로 63의 3이었습니다. 홍은심님, 지난주에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의 발레에서 비롯되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귀 쫑긋하고 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싱크로나이즈. 발레리나의 이 모습과도 연상하니까 흥미로운데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홍은씨님. 오현주님, 지난주에 너무 재밌게 들어서요. 알람 설정해놓고 본방 사서로 왔습니다. 발레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현주님. 저희 방송 듣고 나서 발레 공연 보시면 더욱더 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 1585님, 전 발레 중에 고집쟁이 딸 재밌게 봤어요. 발레 보다가 그렇게 웃은 건 처음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창작 발레 보고 오셨나요? 에스더님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작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작품입니다.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의 원작을 발레로 만든 카멜리아 레이디인데요. 그럼 라트라비아타의 발레 버전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원작은 같은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 많이 다르죠. 원작은 그 삼총사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산더 듀마의 아들, 보통 듀마 피스라고 부르는 사람의 원작인데 네, 그 본인이 마리 디플레시스라는 여인하고 사랑에 빠졌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페라는 그 원작을 좀 변형을 했고요. 이 발레 카멜리아의 여인은 원작에 비교적 충실한 편입니다. 그 뭐 정말 연극처럼 디플레시의 유품을 경매하는 그런 장면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또 마르그리트와 비슷한 운명을 가진 소설 마농 레스코가 연극으로 펼쳐지는 게 액자식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음악도 메르디 오페라가 아니고 지난주에 오네긴도 그랬지만 오페라의 그 부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840년대 시대가 갔죠. 그때 파리 문화의 일부였던 쇼팽의 음악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안무가 존 노이마이어의 작품인데요. 존 노이마이어 어떤 인물일까요? 이분이 193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죠. 예. 미국인인데 1973년에 함부르크 발레단이 생길 때 초대 예술 감독으로 부임을 와. 해가지고 2024년까지 51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정말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현대의 마리우스 뿌티파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뿌티파가 약 40년 정도 러시아 황실 발레 감독을 했는데 그 기록을 깨버린 뭐 기네스 북감이죠. 와. 이 지난주에 오네긴의 안무가가 존 크랑코라고 그랬는데 네. 그 존 크랑코가 드라마 발레의 지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오네긴이 그의 문화에서 성장한, 그에게서 안무를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오네긴과 마찬가지로 드라마 발레이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규격화된 동작이나 화려한 테크닉을 자랑하지 않고 연극적인 관계, 심리, 감정 표현 이런 걸 중시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카멜리아 레이디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발레리나 강수진인데요. 강수진이라는 이름을 세계에 알린 게 바로 이 작품 아닙니까? 예, 오네긴도 그렇고 이 카멜리아 레이디도 그런데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부누아드 라당스를 안긴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드라마 발레 총본산이다. 왜냐하면 존 크랑코가 있었으니까요. 존 크랑코가 이제 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 가지고 예술 감독으로 발레리나였던 마르시아 하이데가 이곳의 감독이 됐는데, 이 여자는 안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옛 동료였던 이제 노이마이어를 찾아가서 "우리 발레단을 위해서 하나 써 달라." 해 가지고 카멜리아 레이디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1978년에 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초연이 됐지만 함부르크 발레단의 감독이 만든 거기 때문에 두 발레단의 레파토리로 유명해졌고, 지금은 이제 몇몇 발레단이 더 공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슈투트가르트 발레에 유명한 발레리나가 여럿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제 강수진이 이제 거의 정통성을 갖고 있죠. 그렇군요. 그 인연으로 작년에 국립발레단에서 한국 라이선스 초연으로 이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존 노이마이어가 직접 한국에 와서 출연자 선정부터 안무, 교육, 훈련까지 다 챙겼다고 하던데 어떻게 관람하셨습니까? 네, 다행히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음 이제 근데 이제 존 노이마의 작품을 어느 발레단이 공연하겠다 해 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뭐 돈으로 대가를 지불한다고 그래도 그 발레단이 아직 이런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주질 않습니다. 기준이 엄격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노이마이어도 굉장히 까다롭게 결정을 해 가지고 줬고, 또 자기가 이제 함부르크 발레단을 나왔기 때문에 이제 퇴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너그럽게 이제 국립 발레단한테 허락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뭐 본인이 직접 와서 다 이제 봤다고 돼 있어요. 뭐 솔직히 말하면 아직 국립 발레단의 카멜리아 레이디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춤이 아니고 연극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극과 춤의 결합인데 국립 발레단은 아직까지는 고전 발레에 많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 발레는 아무래도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작품을 몇 번을 더 해야 이제 국립 발레단이 이제 녹아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제 강수진 단장이 올해 이제 퇴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다음 단장이 오셔서도 이 작품을 계속해야 이 국립 발레 레파토리로 제대로 이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발레도 발레지만 쇼팽 공연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쇼팽에 푹 빠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평을 남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쇼팽의 음악들이 쓰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탁월을 넘어서 어허허. 완전히 쇼팽에 빠져들게 돼요. 이 발레를 보고 있으면. 네. 이 드라마 발레에서 음악이 이제 극에 미친 영향이 지대한데요. 드라마 발레에서는 보통 원래 발레 음악을 안 쓰거든요. 리듬도 더 복잡하고 음악 자체 구조도 아주 다양한 그런 곡들을 쓰는데, 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쇼팽이 그냥 몸속으로 파고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피아노가 아예 무대 위에서 솔로로 연주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건 피아노 소나타 3 번이 잠깐 나오고, 피아노 협주곡 2 번, 여러 곡의 왈츠, 프렐루드, 발라드, 다양한 곡이 공연 내내 흐릅니다. 정말 이 작품을 위해서 쓰여진 곡처럼 완벽하게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카멜리아 레이디 중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면에 나오는 곡을 들어볼까요? 처음 시작은 피아노 소나타 3 번이 잠깐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사실 연극적인 장면에서 잠깐 나오는 거고, 일단 춤이 시작되면 이제 피아노 협주곡 2 번이 1 악장부터 3 악장까지 한 30분 정도 계속 흐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 악장을 듣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 1 악장이 바로 이제 두 사람이 첫 만남인데, 마농 레스코가 공연되는 극장에서 관객석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1 악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발레 무대를 상상하면서 감상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존 노이마이어의 발레 카멜리아 레이디 중에서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으로 21종 1악장 마이스터소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무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조 작품으로 21종 1악장 마이스터소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무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췌로 들려드렸습니다. 목요일의 클래식 살롱 클래식 발레 해설가인 유형종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585님 고집쟁이 딸은 프랑스 시골 마을 배경으로 한 고전 발레예요. 카멜리아는 처음에 무지 설레면서 보다가 끝에는 여운이 너무 강했고요. 인어공주는 무대 전환이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창작 발레로 소개했죠. 죄송합니다. 선생님, 고집쟁이 딸 어떤 발레입니까? 고집쟁이 딸이 고전 발레인 건 맞아요. 근데 고전 발레 고집쟁이 딸은 없어졌고요. 네. 음악만 남아가지고 많은 어, 사람들이 이제 안무를 했는데 지금 공연되는 건 대체로 이제 프레데릭 애슈튼의 고집쟁이 딸. 그건 1960년경 그때 나온 발레입니다. 그렇군요. 자, 카멜리아 레이디 공연 시간이 2시간 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길다. 혹은 다른 색깔의 발레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같은 원작의 발레 작품이 또 있고 음악도 쇼핑이 아닌 리스토라고요. 네, 프레데릭 애슈튼이 만든 마르그리토 아르망. 제가 조금 전에 고집쟁이 딸이 요즘은 프레데릭 애슈튼 걸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분의 안무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카멜리아 레이디보다 15년 전인 1963년에 영국의 로열 발레에서 초연된 작품이고요. 음악은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전곡 그대로 딱 이 한 곡만을 사용한 그대로 피아노로 연주하면 음악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발레에 빠지게 된 계기가 루돌프 누레프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마르그리트와 아르망은 전설적인 무용수 마고 폰테인과 루돌프 누레프르에 탄생됐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 발레리나가 보통 40살이 되면 은퇴를 하는데요. 네, 마고트 폰테인이 1919년생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59년이 되면 벌써 이제 은퇴할 때가 됐죠. 근데 네,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은퇴를 미루고 있었는데 어허, 2년 후인 1961년에 누르에프가 이제 서구로 망명을 한 거죠. 그래서 로열 발레에 와요. 그래서 이제 폰테인이 다시 이제 나이 들었지만 누르에프와 춤을 추기 위해서 어, 끝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의 커플이 탄생한 거죠. 나이 차이가 이제 19살이나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역으로 여자가 더 나이가 많지만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엄청났기 때문에 애슈튼이 작품을 또 새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르그리토 아르망 원작의 주인공 이름을 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두 사람의 춤이 너무 이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이 활동하던 기간에는 다른 무용수들은 이 작품은 춤은 안 된다 이런 금기시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 와, 신기합니다. 카멜리아 레이디랑 마르그리트와 아르망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마르그리토 아르망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는 그런 작품인데 예, 마르그리토 아르망은 한 35분 정도 걸리게 되겠습니다. 카멜리아 레이디는 이제 여주인공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의 회상이에요. 마르그리토 아르망은 죽음의 침상에 누운 여주인공 마르그리트의 회상이에요. 그래서 어, 관점이 좀 다르고 예, 두 작품 모두 회상이라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리아 레이디는 쇼팽의 섬세한 선율 그리고 굉장히 사색적인 서사시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네, 리스트의 소나타 한 곡은 그냥 한 작품 쭉 이어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압축된 열정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두 무용수의 유명한 무용수의 춤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것도 일종의 스토리 발레이기 때문에 화려한 테크닉보다는 감정 표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인기는 카멜리아 레이디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다양한 음악이 사용되고 더 많은 무용수가 화려하게 나오고 무대도 그렇기 때문에 인기는 카멜리아 레이디가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 낭만주의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걸작인 동시에 난해하기로도 소문난 작품입니다. 발레로 만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 리스트의 이 곡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저도 확인 못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애슈튼이 이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 아하, 바로 리스트가 이 원작 소설의 실제 모델인 마리 디플레시스와 뭐라 그럴까요? 같이 지낸 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의 연인이라기보다는 이제 마리 디플레시스는 파리의 꼬르티잔이었기 때문에 네, 남자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사는 남자였기 때문에 리스트가 후원자였는데 디플레시스가 굉장히 리스트를 좋아했대요. 나랑 결혼해줘요 이랬는데 이제 꼬르티자는 결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리스트가 거절을 하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애슈튼이 알고 이 곡을 썼는지 어,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사실은 아니니까요.
모르고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연히 리스트는 바로 이 원작의 주인공인 마리 듀플레시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인물이고요. 이 리스트의 피아노 소나타 비단조는 소나타면 보통 3악장, 어떤 경우에 4악장 이렇게 네. 되는데 이건 그냥 단일 악장이에요. 그래서 단일 악장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대립과 갈등과 파국과 회상이 모두 전개되는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마르그리타 아르망이 만나서 사랑하고 갈등을 겪고 이별하고 여주인공이 죽음을 맞는 이런 것들이 음악의 흐름하고 뭐 어느 정도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곡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주제 변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핵심 주제가 모습을 바꿔가면서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두 주인공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프레데릭 겔슈튼의 또 다른 작품 시골에서의 한 달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쇼팽 음악을 썼네요.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제목만 알고 실제로 못 봤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로얄 발레 영상에 이 작품이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가 집중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예. 이게 이반 뚜르게네프의 러시아 소설을 바탕으로 한 거거든요. 이걸 쇼팽의 무슨 돈 조반니 주제한 변주곡,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폴로네이즈 이런 곡들을 사용해 가지고 한 러시아 가정을 배경으로 젊은 남자 가정 교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삼각관계 요런 아하. 이야기를 길지 않아요. 한 3-40분 요 정도 기간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연된 적은 없는 없을 것 작품입니까? 같아요. 네.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제목은 있는 거였는데 근데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아,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네. 오늘 또 직접 보고 싶기도 합니다. 들을수록 발레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우선 음악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서해번호 108중 1악장 파우스트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린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 1악장 파우스트 시간 관계상 발췌로 여기까지 듣고 줄이겠습니다. 리스트의 대곡을 사용한 발레 어떤 작품일까요? 마이얼링이라는 작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식으로 메이얼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뭐 지명이니까 원래 발음대로 해줘야겠죠. 오스트리아의 지명 마이얼링입니다. 네, 1889년 1월 30일 빈 남부의 마이얼링이란 합스부르크 왕가의 궁정 겨울 사냥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실화가 소재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였던 루돌프인데요. 네. 그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죠. 이 사람은 바로 프란츠 요셉 1세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왕비 엘리자베트 일명 시시의 외아들이죠. 근데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정을 모르고 할머니 손으로 키워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게 자랐고 또 합스부르크 황가의 가족력인 정신병 또 방탕한 생활 이런 걸로 왕위 계승 자격에 논란에 시달리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뭔가 사도세자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던 중에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날 마이얼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루돌프가 결혼도 했죠. 결혼도 했지만 그게 또 왕족끼리의 결혼이잖아요. 예. 애정이 없는 그런 거였고 굉장히 많은 여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중에 가장 만년이라 봤자 31살밖에 안 됐을 때지만 그때 만난 16살의 소녀 남작의 딸인데 마리 베제라라는 이 소녀하고 동반 자살을 하거든요. 아, 근데 사실 자기가 만나던 여자 몇 명한테 동반 자살을 권했다고 그래요. "나랑 같이 죽자." 했는데 다 거절하고 마리 베제라만이 응했다고 그러죠. 이름도 끝내주지 않아요. 마리 베제라. 이름이 그렇습니다. 정말 네, 대담한 예,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왕실에서는 이게 자살 소식을 알릴 수 없어 가지고 처음에는 심장 발작으로 죽었다 이렇게 거짓 발표하고 베제라라는 소녀가 죽은 건 아예 감춰 버렸지만 결국은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나중에 음모설도 있었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던 거죠. 이걸 발레로 만든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좀 비운의 스토리이지 않습니까? 이 낭만적인 비운의 스토리에 이 꽂힌 안무가는 누구였습니까? 존 크랑코의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케네스 맥밀란이라는 이런 사람이죠. 로열 발레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사람인데 네. 아까 음악도 들으셨지만 이런 음악을 가지고 무슨 발레를 만드냐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쁘장한 그런 발레가 아니고 음. 막 가슴이 두근거리게 만드는 막 너무 치열하고 비극적이고 이런 발레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열 발레에서 마이얼링을 공연하면은 나이 드신 관객들은 그거 하지 마." 이런대요. 너 어. 자기가 알고 있는 발레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너무 격렬해 가지고 무용수들이 부상도 잘 당하고 이런 작품으로 알려져 아. 있습니다. 저도 발레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마이얼링만큼 가슴 두근거리면서 막 눈물도 흘리면서 본 작품은 그리 많지 않고 오늘 원래 쇼팽 하기로 사실 계획했었는데 네. 리스트를 추가한 것도 '이 작품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얼링을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클래식계도 케네스 맥밀란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그런 적이 있죠. 그의 3대 작품이 보통 프로코피에프 다음 주에 프로코피에프 하겠지만 네. 프로코피에프 음악을 사용한 로미오와 줄리엣 그다음에 주일 마스네 음악을 사용한 마농 그다음에 오늘 보신 리스트의 음악을 사용한 마이올린 그거 말고도 뭐 말러의 대지의 노래를 썼다든지 또 차이콥스키 음악을 썼다든지 영국 작곡가인 벤자민 브리튼, 쇼스타코비치 굉장히 많은 클래식 작곡가의 대곡들을 길게 사용한 이런 안무가예요. 오늘 마이올린도 2 시간 넘는 발레고요. 그래서 클래식계에서도 이 사람이 발레에서 음악의 영역을 확 넓혀 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이올린에서는 가장 길게 사용되는 게 리스트의 파우스트 교향곡이고 또 이뮨찬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쳤던 초절기교 연습곡에서도 여러 곡 썼고 예. 메피스토 왈츠 또 순례의 해 또 몇몇 교향시에서 관현악으로 편곡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쇼팽과 리스트의 음악을 통해 5편의 발레 작품을 만났습니다. 발레 세계에 발끝을 살짝 들여놓지 않았나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가시기 전에 음악 한 곡도 말씀해 주시죠. 마이올린의 줄거리 상으로는 핵심이 아닌데 네. 술집 장면이 한번 나와요. 어허. 술집 장면에 이제 루돌프 앙트자의 또 다른 애인이 운영하는 그런 술집인데 네. 거기서 그 마담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무관 4 사람이 추는 메피스토 왈츠 장면이 있습니다. 그 메피스토 왈츠는 피아노 곡으로도 유명하고 관현악 곡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은 그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곡이 정말 특이한 곡이죠. 메피스토 왈츠인데 리듬은 왈츠가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왈츠가 아닌데 왈츠로 불리는 곡이 바로 메피스토 왈츠죠.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신 곡 끝곡으로 준비해 놓고요. 한 주 동안 선생님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